자, 이번에는요, 305페이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자, 이쪽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이용,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요 중에 여러분들에게 근래 시험상에서 언급하는 거는 주로 요 세 개예요. 개발로는요, 한 두 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네 문항, 관리가 한 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두 문항. 얘는 통상 한 문항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보편적으로 보면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네 문항, 그죠? 개발, 관리, 마케팅을 통해서 네 문항, 아니면 많이 나오면 최대 6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 더 비중이 커질 때는 이제 뭐하고 비교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 가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얘네가 만약에 출제에 대한 빈도가 그 부분이 높아지면 얘네가 좀 줄고, 얘네가 작아지면 얘네가 조금 더 늘어나는 구조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매년 그냥 기본적으로 평균 한 4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중에 얘는 뭐 반드시 출제해요. 얘는. 그렇죠? 시험 범위다. 이 생각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이용에 대한 거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용에 대해서는요. 토지용이 나오죠. 그 왜 토지용을 우리가 얘기하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용은 토지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재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산할 수 없는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주어진 그 용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토지용인데, 이 토지용이 있을 때 행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최유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용을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최유 이용을 추구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지만 용도의 다양성 또는 부증성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유 이용이라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유 이용은 부동산 활동의 행위 기준이 되더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갖다가 최유 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제시학에서 나온 게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있어요.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것을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적은 거를 우리가 조방적 이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할 때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 토지용, 낮은 경우를 우리가 조방적 토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도시 토지에서 이게 이제 적용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대론을 할 때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이런 거를 배우신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죠. 여기가 자본이고요. 여기가 토지라고 그랬을 때. 여기가 도심이죠. 도심은 뭐가 비싸냐면 지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토지와 자본을 결합해서 생산을 하고자 했을 때 그 결합 비율은 도심 쪽에서는 자본과 토지의 결합 비율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 자본의 결합이 크죠. 그러니까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쓴다는 얘기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지니까 토지를 많이 사용하고 자본을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여기서 만나는 A점과 B점을 보면 얘도 10에다 20을 곱하면 20이고 얘도 2에다 10을 곱하면 22죠. 그러면 어느 지점을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를 같은데
도심 쪽에서는 토지를 대신해서 자본의 투입비율을 높인다는 걸 우리가 집약적 이용, 낮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집약적 이용을 선택을 하냐면 가령 예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도심 지역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호텔이. 자, 근데 이 호텔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자,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량을 갖다가 한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어요. 파킹을. 근데 요즘같이 외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 주차장에 대한 이 면적만 갖고는 고객의 수요가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도심 호텔이니까 주차 공간을 넓혀야겠는데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추가로 요게 만약에 한 100평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추가로 100평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100평을 더 추가로 매입할 때는 도시 지역은 도심 지역은 토지 가치가 비싸니까 100평을 추가로 매입하는데 30억 필요하대요. 그죠? 그런데 기존의 부지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 타워를 건설하는 거예요. 주차 타워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노상 주차장으로 일부를 활용해도 추가로 예를 들어서 50대를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50대를 늘릴 수가 있고 이렇게 주차 타워를 해가지고 해도 여기다 50개에다가 50 플러스해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토지를 매입하면 30억 들어가는데 주차 타워를 짓는 데는 10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은 뭐가 비싸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대신해서 자본의 투입비율을 늘려서 건물을 짓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시 지역은 도심 지역은 이렇게 건물을 고층화하는 것이 그게 최유 이용이 되고 외곽을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고층화가 안 돼 있고 건물은 낮게 들어가 있고 대신에 토지를 사용하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 자체가 바로 무슨 이용이다? 최유 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도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집약 한계라고 그래요. 더 이상 집약적 이용을 할 수 없는 단계. 그 다음에 조방적 이용도 무슨 한계가 있다? 조방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상한선으로 이걸 하한선으로 해서 토지 이용을 우리가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05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게 집약 한계, 뒷장에 가면은 상단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조방 한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 관계는요. 우리가 간평할 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을 할 때 이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집약적 이용이 어떤 거, 그죠? 조방적 이용이 어떤 거, 그런 내용 정도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가와 토지용 관계를 보면은요, 지가 수준이 비싼 곳은 대부분 토지용이 집약화되어 있어요. 즉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다. 즉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는 고층 오피스 건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지가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에 보면 입지잉여라고 있어요. 입지잉여라는 건 뭐냐면요. 초과인을 얘기하는데, 입지잉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영을 잘해서 얻어지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장소가 좋기 때문에, 즉, 목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입지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도심 지역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이 입지잉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은 입지잉여를 보시면. 근데 거기 이 발생 요건을 보시게 되면 306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입지잉여 있을 때 단가로 이번에 발생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입지잉여라는 건요, 모든 산업에 다 동일하게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자, 토지용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가 같더라도 입지잉여는 모든 입지 주택에 동일하게 생기는 건 아니죠. 도심 지역에서 건물을 고층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금융이나 보험업 같은 경우는 입지잉여를 누릴 수가 있으나 제조업이나 예를 들어서 뭐 목축업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07페이지 보시면요. 토지 이용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토지 이용을 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있어요. 근래 시험상에서 요 중에서 언급이 됐던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스프롤. 용어 정도만 예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도시 스프롤은요. 도시가 성장을 하는데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거를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의정부가 있고 뭐 일산이 있고 인천이 있고 안산이 있고 수원이 있고 성남이 있고 구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뻗어나간 게 다 도시 스프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뻗어 나갔을 때요. 여기 만약에 일산 우리가 고양시라고 얘기하는데 고양시 자체가 전부 신도시가 아니에요. 고양시도 전통적인 농업적인 요소도 그대로 깔려 있으면서 몇 개의 지구만 지정해서 신도시화 돼버린 거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전체 도시가 다 이게 신도시 형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은요. 일단은 지방에서 서울로 왔던 사람들이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외곽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이 필요하니까 집부터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간 것들이 다 도시 스포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토지의 최이호 이용에서 괴리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가보다도 좀 싸게, 낮게 지가 형성이 되는 게 도시 스포롤 현상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시 스포롤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이어지는 게 뭐냐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직주 분리라는 것은요. 직장은 서울에 있고 주거는 다 외곽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직주 분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요. 도심의 환경 악화, 도심의 지가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 발달이 되면서 그렇죠? 서울하고의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일로 외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직주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결과로 뭐가 발생하냐면요. 자, 출근 시간에는 다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도심 지역이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퇴근 시간이 되면은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다 돌아가죠. 그죠? 그러면 야간에는 도심의 야간 상주 인구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도넛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출퇴근 시에 보게 되면 유동인구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지죠. 거기서 나타나는 도심 고동 현상, 또 외곽의 배드타운들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직주 분리다. 그러면 직주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요.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주거지를 어느 쪽으로 도심으로 돌아오려는 현상을 직주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외곽을 나가게 되면요. 무슨 비용이 싸지냐면 주거 비용이 싸지는 거예요. 도심에 있을 때보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외곽에 주거지가 막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이 도로에 다 진입을 해서 서울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교통 체증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주거 비용의 감소분보다는 교통 비용의 부담분이 더 커져요. 그러면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외곽에 나가 있던 인구가 다시 도심 쪽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직주 접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요, 유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지금도 유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뭐 1,500원, 리터당 1,500원대를 또 육박한다 이렇게 했는데 리터당 2,000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기름값을 감당하기 힘든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집을 팔고 서울 외곽에 전세라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 외곽 지역에 또 전세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현상도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주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요. 거기 직주 접근의 결과로 도시 회춘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가시게 되면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고요. 그에 가면은 도시 회춘화라고 되어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요즘 서울 같은 데서는 잘 알고 있는 홍대 또는 경리단길 또는 요즘 뭐 망리단길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쪽이 예를 들어서 젊은 예술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음식점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젊은 층에게 어필이 되는 거죠. 공연도 열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음식점도 뭐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돈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돈이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낡거나 이런 건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또 건물을 올리면서 임대료도 비싸지고 그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을 근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뭐 도시 회춘화라는 것은요, 오래전에 출제한 양반이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대부분 이제 도시 재생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계지라고 돼 있어요. 한계지라는 거는요, 특정한 시점과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원방권이다. 택지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형 토지라는 거죠. 근데 이 택지라는 것은요, 항상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거기 보시면 농경지능의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지가 수준하고는 좀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으로 한계지는 계속 연장이 된다 그랬을 때, 자, 지난해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서울도 갔을 때 신촌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이런 무슨 대학이 있어요. 여자대학이.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현동 고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지만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경기도 고양군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군 소속이었는데 이게 지금 도시가 쭉 확산이 되면서 지금 아마 9,800 정도까지는 서울시의 경계가 거기까지 확산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지라는 거는 대중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계지는 계속 확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계지다라는 용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토지용에 대해서는요, 도시 스프롤, 직주분리, 직주접근, 오래전에는 한계지도 내고 직주분리, 직접근도 내고 그랬는데 근래는 언급한 게 도시 스프롤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 정도 용어까지만 알아두시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이제 개발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를 또 정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부동산 개발. 자, 개발이라는 것의 개념을 보면요. 레리 월프라는 그 학자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을 해야 되는 끊임없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됐을 때, 자,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하죠. 그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공간을 만들어낼 때 먼저 대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성만 하는 것도 좁은 의미에서는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건축까지 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는 뭐라고 본다?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는 건설업에서 따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거 시험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단가로 1번에 조성에 의한 개량, 건축에 의한 개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가로 3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은요, 부동산 수요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낼 때 그게 시장 안에서는요, 수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변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에 농업사회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아파트의 구조나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넓은 공간을 기초로 한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개발 행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뒤에 가시면은 개발의 이제 분류라고 나와요. 분류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개발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 부문에 대한 개발을 제1섹터, 사적 부문에 의한 개발을 제2섹터, 그 다음에 제3섹터는 3섹터는 민간 합동에서 개발하는 것을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발 주체라는 것이 민간에 의해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공적인 부분에서도 공공에 의해서도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제1섹터, 그 다음에 사적 부분, 민간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을 제2섹터, 그 다음에 민간 합동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제3섹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한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공공분해한 것을 제2섹터. 그럼 틀리겠죠. 1섹터, 2섹터, 그 다음에 3섹터. 그 다음에 외관에 따라서는요. 무형적 개발도 있고요. 유형적 개발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량한다라는 것은 유형적으로 보이잖아요. 물리적인 변형. 근데 무형적인 개발은 뭐냐면요. 용도만 바꿔줘도 우리가 개발 행위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임야라든가 농경지인데 얘네가 택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건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또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개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박스에 토지 개발과 토지 자원 보존에서요.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의 구분이 있는데 이게 시험상에서는요. 한 번 정도 언급한 선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가 있으면요. 전체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산림 이런 거 빼고요.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들어가는 거 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의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면적의 토지는 시장에서 뭐 대지 조성을 거쳐서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일정한 가격이 다 성립이 돼 있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상품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연 상태로 현재 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애들을 우리가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연적인 그대로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자원? 현장 자원. 현재 개발이 돼서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되고 있는 거를 무슨 자원?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개념만 바꿔가지고 주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요, 사람들은 이 현장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 중시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그다음에 소득도 안정적이고 그러면요. 자연에 대한 동경, 고향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와요. 그래서 지극히 소득 탄력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가공된 토지보다는 자연 상태의 토지를 더 많이 선호한다. 뭐 이런 정도로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개발의 단계라고 있어요. 그죠? 312페이지 하단의 박스 밑에 거기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발의 단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구상 단계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고요.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단계, 그 다음에 건설 단계, 그 다음에 마케팅. 자, 이렇게 이 7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요 순서는 2번을 출제를 했어요. 순서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순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7가지도 물어봤고요. 5가지를 압축을 해갖고 5가지를 기준으로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개발을 우리가 구성할 때요. 제일 먼저 단계가 이 구상 단계인데 이게 아이디어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거기 부동산 수요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발업자들은 거기에 맞는 공간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를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면 상품화가 될 수 있겠거나 이런 걸 추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입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아마 이 펜션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펜션이라는 게 이게 연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펜션이라는 게 민박의 개념으로, 민박주택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년 퇴직자들이 있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펜션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 펜션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거는 20, 30년 전에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고령화 시대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년 퇴직한 양반들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주거 공간을 또 필요로 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종전에는 없었던 수요가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들은 얘를 이제 구상을 해보는 거죠. 이거를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지어서 공급하면 어떨까? 그죠? 그래서 그걸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을 한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건요. 대략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에서 시장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 여부를 대충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수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서 1차적인 판단했을 때 괜찮겠다, 사업성이 있겠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원점에서 다시 재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보다. 다른 걸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지를 모색하러 와요. 근데 이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라는 거는요, 반드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개발업자가 먼저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인가를 구상을 하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사업 구상을 먼저 하고 적합한 부지를 모색하러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아니고 이렇게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까지 확보가 되면 타당성 분석을 해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법률적, 물리적, 경제적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분리를 해서 부문을 나눠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건축법의 적용관계, 공법상의 제약관계 다 확인해야 되죠. 물리적인 거, 기술적인 측면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건축공법상에서 집안이 연약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기술상의 애로점, 건축상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경제적이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타당성을 보다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적. 법률적인 부분에 적법성을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틀리는 거예요. 일단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뭐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그렇죠? 공공개발도 당연히 경제성을 판단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제적인 분석을 하면 여기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아요. A라는 개발업자, B라는 개발업자, C라는 개발업자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타당성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래서 추정해 봤더니 여기서 예상하는 수익률이 가령 예를 들어서 6%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가령 예를 들어서 5%면은 자, 여기서 기대하는 수익률과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게 크잖아요. 그럼 투자 괜찮은데 이 사람은 8%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이 사람은 10%의 수익률을 요구하면은 이 사람들은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틀리다는 얘기죠. 개발업자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인 타당성까지 있다 싶으면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그게 이제 금융에서 무슨 금융을 조달하냐면 개발금융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금융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였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케팅 단계가 있는데 얘는 순서상에서 마지막에 있더라도 실상은 얘는 초기 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사업 구상할 때부터 마케팅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요,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임대를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를 줄 때는 임차자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자 중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 임차자가 있고 군소 임차자가 있을 때 중요 임차자를 정박 임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앵커 페넌트라고 그래가지고 앵커라는 게 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가 정박을 할 때는 닷을 내리죠.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머물 수 있는 중요 임차자, 즉 대기업, 지사, 관공서, 금융,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의 지점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의 이미지나 이런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 임차자가 확보가 돼 있으면 군소 임차자를 모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중간에 맞는 내용을 틀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당성이 없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서 타당성이 있든 없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면 틀리는 거고요. 타당성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때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주어지지는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는 마지막에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 그런 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314페이지에 가면 개발의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개발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역시 뭐가 있다? 위험이 있어요. 개발 사업의 위험을 보면요. 크게 법적인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 있어요. 자, 법적인 위험이라는 거는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가구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자꾸 반려가 돼서 설계도 수정하는 것에서 기간 길어지고 거기에 따라 금융비용의 추가적인 부담 이런 게 있고요. 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해서 소송 붙어가지고 뭐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게 들어가서 건설공사 중단되고 그러면 역시 공사기간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법적인 위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군사시설 보호지구 뭐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개발사업 추진했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잘 봐야 되고요. 또 드문 케이스지만 기초공사 하다가 뭐 매장 문화자 같은 게 출토가 되면 그것도 참 난감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위험? 법적인 위험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했더라도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 아니면 시장의 여론 이런 거에 따라서는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고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미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물론 개발 사업을 안 하면 시장 위험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추진하면은 이걸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업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에 선분양 같은 거 할 수 있죠. 거기 그림에 나오지만 이게 부동산의 가치가 되고요. 이게 이제 100% 완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그래서 이게 위험이고요. 이게 가치죠. 자, 개발 사업 초기에는요. 상대적으로 뭐가 크냐면 위험이 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개발업자가 모든 위험을 자기가 다 부담하게 된다. 즉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뭐 하냐면 선분양. 즉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하게 되면 위험은 당연히 매수자에게 전가를 시키지만 가치는 높게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완공이 되면 이게 반대로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분양 같은 걸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도 할 수 있냐면 흡수율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과거 유사한 시장에서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분양이 다 끝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미래 수요를.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선분양을 하거나 어떤 흡수율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생각지 못하게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등의 압력이 커지면서 자재값이 뛰거나 이러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거를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요. 근래에 부산에 무슨 시티라고 하는 건물이 그게 이제 뭐 각종 특혜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되던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맡아서 건설해 준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해준 게 이거예요. 계약 체결이. 뭐냐면 뭐 한 100층짜리 짓는 거예요. 짓는데 공사비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100억. 자, 그러면 공사하다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사는 100억의 한도 내에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완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추가로 안 들어서 좋을 것 같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상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재를 좋은 걸 또 안 쓰죠. 예, 그래서 부실 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얘네가 이거를 시공과 더불어서 분양까지도 대행해 준다 그러면 얘네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체결한다 그래서 비용 위험에 대한 부담을 모두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다만
이런 위험들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래는요, 얘네가 예전에는 이제 문제상에서 많이 활용을 안 했는데, 근래 20회 이후서 들어보게 되면 이제 뭐로 쓰냐면 이제 지문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별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적 위험이 있고 시장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 위험. 그죠? 예,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5쪽에 가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정리를 쭉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별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와 이제 여러분들이 민간 개발 방식, 뭐 이런 거,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을 중점을 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계속 빠지지 않고 그 파트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강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복습을 했느냐. 그죠? 예, 신년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의욕에 차 있죠. 뭔가 해보겠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비가 조금씩 퇴색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30분도 좋은 거예요. 예, 한 꼭지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주는 게 리듬이 끊기지도 않고 계속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이해가 안 되면 같은 내용을 듣고 계속 반복해서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틈날 때마다 기본서 많이 읽어보시고. 그죠? 네. 그 안에서 문제 중간에 나오는 문제 있으면 문제들 이렇게 지문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죠? 네. 그래서 자꾸 하나씩 실력을 높여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용과 개발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